카롤링 왕조의 학문 장려는 중세의 첫 문예부흥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켄과 프랑스의 뚜르 지역의 학교는 그 정신적인 산실 역할을 했지요. 이러한 경향은 중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의심의 여지 없는 교육의 장소인데요. 하지만 중세 초기만 해도 이렇다 할 교육기관은 없었지요. 때문에 학문적인 활동이 주로 학교에서 열렸다 하여 스콜라라고 불렀습니다. 스콜라에는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법학과 의학도 속했습니다. 인문학은 문법을 위주로 했고요. 스콜라는 변증과 논리를 가장 중요시했지요. 스콜라는 다양한 국면을 거쳐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1200년대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대학이 형성되고 뛰어난 학자가 등장했으며 다양한 학문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갔지요. 모든 지식은 스콜라라는 틀을 통해 중세 전체에 깊이 그리고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통이 지닌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전통의 틀을 극복하기 시작했지요. 전통이 확고할수록 상대적인 요소를 찾고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것은 수용과 동시에 생산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변호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도구가 하나 등장하지요.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은 스콜라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스콜라는 본래 학교라는 뜻입니다. 9세기 프랑크 왕국의 교육기관 중 특히 도시의 대성당 학교에서 학자들이 변증법을 토대로 신존재 증명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성을 통해서 성서와 교부저서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신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신학 연구를 학교의 신학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 스콜라 학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라틴어 사전을 복사해 왔는데요. 스콜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9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2번과 3번 학교 그리고 학파라고 하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중세에는 카롤링의 르네상스가 학문 발전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카롤링 르네상스의 뿌리를 둔 학문의 발전은 12, 13세기에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십자군에 의해서 동서방의 문물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동방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이 서방 쪽으로 수용이 되고 또 소개가 되면서 결정에 이르게 되죠. 십자군과 대학의 형성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철학의 소개 이러한 것들은 스콜라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스콜라도 시대 구분이 가능합니다.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는 9세기부터 12세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소개된 단계입니다. 13세기는 전성기를 이루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 등 전집이 소개되고요. 유럽의 주요 대학들이 이때 등장하죠. 무엇보다도 13세기 전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콜라 신학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후기는 14, 15세기입니다. 중세 전성기 초기와고는 달리 새로운 학문적 경향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이 등장하고요. 민족국가와 민족의식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부상하게 됩니다. 신대륙과 인쇄술도 발명이 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주요한 인물 한 사람은 요한 스코투스 에리게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스콜라 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칭하는데요. 신플라톤 사상을 중세에 전달했고요. 아레오파기타의 저서들을 번역, 소개한 인물이죠. 무엇보다도 스콜라학의 핵심인 철학과 신학의 조화에 힘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는 자연의 구분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죠. 움베르토 에코의 중세를 보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세 초기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에 기초해서 책을 저술했고요. 여러 문헌을 정독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요. 그 위의 저서를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학계의 전문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는 9세기 초에 철학적 사유를 집대성한 인물인데요. 그 결과물은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중세 초기의 신학적 사유를 편하게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콜라 신학은 11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전통의 권유와 함께 이성이 등장했던 시기이죠. 이때는 다양한 학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안셀름, 아벨라하드, 베렌가리우스, 베른하르트, 그리고 성 빅톨 후고와 같은 학자들이죠. 폴 틸레이는 안셀름을 객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했고요. 반면 아벨라하드를 주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그리고 변증법적 방법의 창시자라고 칭했습니다. 베르나르트를 신비주의적, 성서주의적 형태의 사상가로 구분했고요. 성 빅톨 후고를 성례전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했습니다. 안셀름은 랑고바르덴 혈통의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이태리 알프스 쪽에 놓인 아오스타에서 태어났죠. 15살에 근처의 수도원을 찾아 입교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데요. 부친은 그가 정치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친의 사망 후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친척 집에 가 있었는데요. 1060년 랑프랑의 명성을 듣고 그가 지도한 노르망디 레벡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에서 그는 3년 만에 부원장이 되었고요. 15년 만인 1078년에는 아프트, 그러니까 원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안셀름은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하죠. 프로슬로기오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숙고인데요.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믿음을 우선시하는 신앙우위의 철학자였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명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름의 공통 분모이죠. 크레도, 믿음과 그리고 인텔리감, 암, 즉 지성의 문제인데요. 믿음, 바로 신앙이죠. 또 신학이고 신학과 철학, 또 믿음과 이성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위의 신학, 또 신학 우위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데카르트, 칸트의 사상과는 약간 비판적으로 대립되고 있죠. 근대에 등장했던 많은 철학자들은 신앙, 신학, 또 믿음보다는 지성, 이성, 그리고 철학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안셀름은 신앙이란 한 개인의 신념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통은 사람이 살고 있는 영적 실체이고요. 신학의 터전이죠. 신학은 이 전통을 해석하는 것이요. 또 그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우위성과 권위의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학과 철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책은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인데요. 번역해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원론적인 지평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아벨라하드는 1079년 프랑스의 낭뜨 남동부에 있는 르 팔레트에서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해 젊은 시절을 학문에 대한 사랑으로 보냈고요. 로케스, 앙어, 그리고 뚜르에서 로스첼린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파리에 와서 일리엄에게서 변증법을 배우기도 했죠. 1102년에는 멜룬과 파리 근교의 코르베일에 직접 학교를 세우면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라하드는 1113년 안셀름에게서 신학을 배웠고요. 1년 후인 1114년에는 파리에서 논리학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불행한 사랑으로 발전한 엘로이즈의 가정교사가 된 것도 이곳 파리에서이죠. 아벨라하드는 안셀름과는 달리 중세적 사고의 주관적 극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성서와 전통보다도 내면적인 인격적 경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그는 책 시게트 논을 썼는데요. 예와 아니요 라고 하는 제목이죠. 변증법적 사고의 대표자로 칭합니다. 터툴리안처럼 서방 기독교의 법률학적 사고의 대표자였던 거죠. 자신의 내성,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던 인물이었고요. 그가 쓴 나의 불행의 역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비유되는 작품이지만 자신을 신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자기 분석을 시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는 차이가 있는 책입니다. 베렌가르 역시 프랑스 출신인데요. 성만찬 논쟁을 통해서 유명해졌죠. 변증법적 방법을 전통적 신학에 적용했고요.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카톨릭의 화채설은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죠.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신비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폰 클레르보 역시 프랑스인이고요. 23살 때인 1113년 베네딕트의 원리를 채택한 개혁 수도원이었죠. 시토 수도회에 입교하죠. 1115년부터 리더로서 두각을 드러내 선임자가 되었고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68개의 수도원을 새로 개원했습니다. 죽기까지 무려 343개의 시토 수도원을 새로 창립한 인물이죠. 그의 탁월한 설교의 재능은 십자군 호소와 군사 동원에 활용되었고요. 교황의 명령으로 1146년 2차 십자군을 호소하는 설교를 해 프랑스 전체를 감동시킨 인물이죠. 카타리파와 발도파 그리고 심지어 아벨라하드와도 타협없는 적대적 자세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성서와 교회의 전통을 대하는 자세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는 신비주의적 경험을 토대로 접근했고요. 그렇지만 아벨라하드는 이성을 토대로 기독교 교리에 접근했지요. 베르나르트의 신비주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추상적 신비주의이죠. 구체적 신비주의란 구원의 신에게 참여하는 사랑의 신비주의를 일컫는 말이고요. 추상적 신비주의란 인간이 이완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자의 모든 궁극적 근거로 들어가는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그는 신비주의 경험에 3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숙고, 컨시데라치오이죠. 두 번째는 관상, 참여인데요. 이것은 신적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라의 단계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간은 신적인 것에 몰입해 들어가게 되죠. 특히 그의 신비주의에 있어서 예수상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적인 것을 투시할 수 있는 상을 말합니다. 신비주의란 예수의 겸손과 비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신적인 실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에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 빅톨 후고는 1097년 독일의 작센에서 태어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성 빅톨의 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명명된 거죠. 그의 학문적 선배인 안셀름 아벨라하드 그리고 베르나르트처럼 그 역시 신학의 체계적 사고를 완성했습니다. 성서주의, 조직신학, 영적인 주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요. 옛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리울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받았죠. 폴 틸리가 그를 성례전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성례전의 개념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신의 모든 일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성례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남겼지요. 초기와 그리고 본격적인 스콜라 신학의 전개에 이어서 13세기에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뛰어난 한 사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등장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기가 전성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과 또 국어 승단이 형성이 되고요. 십자군에 의한 동방 문물의 유입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원서가 서방 쪽으로 유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지요. 폴 틸리 역시 그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 13세기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의 정신적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십자군 운동, 그리스도교를 유다 및 이슬람 문화와 서로 만나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전집의 발견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을 방법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 또 철학적 체계가 알려진 것과 같았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의 창설인데요. 곧 구걸 수도단이죠. 프란시스코 회와 도미니크 회를 말할 수 있고요. 이들에 의해서 종교적 실체가 심화되고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콜라 전성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죠. 보편 박사로 통하는 인물인데요. 전성기 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스콜라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였었죠. 그는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에 꽃을 피우는 인물입니다. 그에 의해서 중세기의 근본적인 두 개의 문제, 즉 철학과 신학이 연관이 되고요.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하면서 종합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종합의 인물 또는 종합의 선구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철학과 신학, 그가 보기에 이 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다만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철학은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우고 또 신학은 믿음을 이성보다 앞세울 뿐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신학, 자연과 은총, 지식과 신앙은 마치 2층 집과 같고요. 철학이라는 아래층은 신학이라는 2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죠. 모든 지식과 신앙의 진술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